현수야, 오늘 몇 시쯤 도착해? 음식 다 해놨으니까 얼른 와.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네, 오늘이요? 그래, 오늘 내 생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 저녁 다 같이 먹기로 저번에 약속했는데, 기억 안 나? 아, 어머니, 저희 지금 장모님 모시고 제주도에 와 있어요. 여행 일정이 주말까지라서 다음 주 주말에 찾아뵐게요. 죄송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저번 주에 전화로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했는데, 갑자기 제주도라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은행 알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보낸 거였죠. 얼마나 보냈나 봤더니 1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생일에 10,000원을 보내다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10,000원으로 뭘 하라는 건가요?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아들이 말했죠. 어머니, 지금 용돈 송금해드렸어요. 그거로 친구분들이랑 식사하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어요. 뭐라고? 이거로 친구들이랑 밥 먹으라고? 네, 그거로 식사하시고, 죄송한데, 저 지금 전화 끊어야 돼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은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 김영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밥을 하면 혼자 먹어야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외로웠습니다. 작년 제 생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해라 차마 생일을 챙길 마음도 없었고 아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국수 한 그릇 끓여 먹고 말았죠. 그날 하루는 유독 더 쓸쓸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남편 생각만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생일마다 꼭 케이크를 사다 줬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작은 케이크라도 사오면서 축하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어요. 이제 어느 정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올해는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생일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혼자 보내면서 너무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생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바쁘다고 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좀 피곤한 것 같았지만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야, 다음 주 금요일이 엄마 생일인 거 알지? 그날 저녁에 같이 밥 먹을까? 아, 네, 알겠어요. 대답은 했지만 뭔가 건성으로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오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도 만나고 싶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벌써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며느리한테도 따로 전화했어요. 며느리 예지는 원래 말이 많지 않은 편이라 통화할 때도 늘 조심스러웠죠. 전화벨이 몇 번 울리다가 연결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지야,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같이 저녁 먹자. 너희가 좋아하는 갈비랑 잡채 해줄게. 아,
네, 좋아요. 대답은 했는데 뭔가 대충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지가 원래 표현이 서툰 편이니까요. 애교도 많이 없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도 오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거 안 해도 됐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챙겨야 하니까 꼼꼼하게 표시해뒀죠. 그 빨간 동그라미를 보면서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번엔 외롭지 않겠다.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웃으면서 생일을 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뭘 준비할까? 반찬은 뭘 더 해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안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렜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뭐가 있나 확인하려고요. 장을 봐야 하니까 미리 체크해두려고 했죠. 냉장고 안에는 김치랑 반찬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갈비를 사야 하고 채소도 사야 하고 잡채 재료도 준비해야 하고 할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귀찮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할 일이 생긴 게 좋았죠.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그제야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죠. 생일 전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잠을 설쳤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죠. 오늘 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 하니까 일찍 서둘렀습니다. 시장은 아침 일찍 가야 신선한 재료를 살 수 있거든요. 특히 고기는 일찍 가야 신선하고 좋은 부위를 고를 수 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을 입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오늘 뭘 사야 하나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골 정육점 아저씨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아들이 내일 집에 온다고 해서요. 갈비 좋은 거로 주세요. 정육점 아저씨가 신경 써서 좋은 부위를 골라줬어요. 고기를 보니 정말 신선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가격이 좀 나갔지만 괜찮았어요. 아들이랑 며느리 먹을 거니까요. 전혀 돈이 아깝지 않았죠.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이번 생일은 외롭지 않겠다. 작년처럼 혼자 국수 먹으면서 우는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죠. 집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고기랑 채소를 넣고 과일은 싱크대 옆에 놔뒀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9시밖에 안 됐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저는 쉬지 않고 바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죠. 창문도 닦고 바닥도 쓸고 닦았어요. 평소에도 깨끗하게 살지만 오늘은 더 신경 써서 닦았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왔을 때 깨끗한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양념을 만들어뒀어요. 간장이랑 설탕, 마늘, 생강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었죠. 갈비찜뿐만 아니라 잡채나 다른 반찬들도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준비할 건 다 준비했고, 이제 내일만 기다리면 됐어요. 저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 안 와서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눈을 감고 억지로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어요. 드디어 생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죠.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힘이 넘쳤어요. 오늘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어서 빗으로 정리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단정하게 꾸몄죠. 아들한테 늙은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옷도 깔끔한 걸로 골라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갈비를 큰 냄비에 넣고 삶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넘게 졸이면서 중간중간 뒤집어가며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갈비찜을 만드는 동안 잡채나 다른 반찬들도 준비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었죠. 밥도 미리 해놨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올 때쯤 되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요. 드디어 모든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식탁에 하나씩 차려놓기 시작했어요. 모든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올려놓으니까 식탁이 정말 풍성해 보였죠. 오후 4시가 됐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저녁 때 오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식탁 쪽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예쁘게 차려놨는데 아들이 보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오후 5시, 이제 슬슬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혹시 늦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참다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핸드폰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리다가 연결됐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현수야, 오늘 몇 시쯤 도착해. 음식 다 해놨으니까 얼른 와.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 오늘 내 생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 저녁 다 같이 먹기로 했는데 기억 안 나? 아들이 당황하는 게 전화 너머로 느껴졌어요.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잠시만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저렇게 당황하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연결이 안 됐어요.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가 나왔죠. 방금까지 통화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며느리 핸드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전화를 꺼버린 거예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사고라도 난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문자 확인하면 바로 연락 달라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썼죠. 손이 떨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놓은 음식들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뜨겁게 만들었던 갈비찜에서 이제는 김이 안 나더라고요. 잡채도 조금 말라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었죠. 저는 초조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6시 30분쯤 됐을 때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받았어요. 현수야, 지금 어디야? 혹시 무슨 일 있어?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이 어머니 생신인지 몰랐어요. 저희 지금 장모님 모시고 제주도에 와 있어요. 뭐라고? 제주도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히 저번 주에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했는데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죠. 내가 오늘이라고 저번 주에 말했잖아. 너랑 예지한테 각자 말했는데 둘 다 까먹은 거야?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날짜를 착각했어요. 장모님이 기분 전환할 겸 오랜만에 다람 쐬러 가고 싶다고 하셔서 왔어요. 이번 여행 일정이 주말까지라서 다음 주 주말에 찾아뵐게요. 죄송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 기분 전환이 제 생일보다 중요했던 건가요? 가슴이 답답했죠. 저는 서운했어요. 저번 주에 전화로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쓴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아들은 모를 겁니다. 작년에 혼자 생일 보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올해는 같이 보내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한 거죠. 화가 났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아들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더 이상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식탁을 봤습니다. 어제 혼자 시장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장을 보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신선한 채소를 고르면서 아들이 좋아할 거라고 웃었던 모습, 정육점 아저씨한테 좋은 갈비를 달라고 했던 모습, 과일 가게에서 배를 고르면서 행복해했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음식 만들면서 설렜던 것도 생각났어요. 그 모든 시간이 헛수고였던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불쌍했어요. 혼자서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음식들은 누가 먹나요? 저 혼자 먹으라고요.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은행 알람이었습니다. 무슨 알람인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입금 내역이었어요. 아들이 돈을 보낸 거였죠. 얼마나 보냈나 봤더니 1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생일에 10,000원을 보내다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10,000원으로 뭘 하라는 건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들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용돈 송금해 드렸어요. 그거로 친구분들이랑 식사하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어요. 뭐라고? 이거로 친구들이랑 밥 먹으라고? 네. 그거로 식사하시고, 죄송한데, 저 지금 전화 끊어야 돼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은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분명히 제 생일이라고 저번 주부터 말했는데 그걸 제대로 신경도 안 쓰면서 장모님이 기분 전환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버렸다는 사실도 화가 났지만 죄송하다고 보내준 돈이 10,000원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10,000원으로 뭘 하라는 건가요?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라고요. 요즘 밥 한 끼가 얼마인데요? 10,000원으로는 혼자 밥 먹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먹으라고요.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본 거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식탁을 쳐다봤어요. 어제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다 식어서 차갑게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시금치 나물, 김치,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죠.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먹으려고 만든 음식인데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어제부터 준비했나 싶었어요. 혼자 먹을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간단하게 국수나 끓여 먹었겠죠. 저는 식탁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음식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갈비찜부터 다 버렸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비싸게 산 갈비였고 오늘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거였지만 아무 미련 없이 버렸어요. 잡채도 버렸고 시금치 나물도 버렸습니다. 음식을 버리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줄 몰랐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버리고 나니 식탁이 텅 비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잠들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계속 오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의 놀란 목소리, 급하게 끊어버린 전화, 지금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 저한테 10,000원을 보낸 것.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흘렸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아들이 감히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남편 없다고 저를 무시하는 건가 싶었어요. 나도 기분 전환하고 싶은데, 나도 제주도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기분 전환한다고 제주도 가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거죠? 저도 사람인데, 저도 여행 가고 싶고, 바다도 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서운하면서도 화가 나는 마음이 공존했어요. 서운한 게 더 컸지만 화도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밤새 이불 속에서 울다가 결국 해가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죠.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어제 사람들이 올 줄 알고 깨끗하게 청소해뒀던 곳이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죠. 식탁도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 음식을 다 버렸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뜻했죠. 이런 좋은 날에 제주도에 있는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장모님이랑 바닷가, 산책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던
아들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저한테 전화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도 지났어요. 주말 내내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틀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아들한테 어떤 존재인지, 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이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용서해 줄 거고, 언제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남편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아들이 저한테 함부로 못했습니다. 아들이 남편을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점점 달라진 거예요. 처음엔 조금씩이었어요. 전화를 해도 통화 시간이 짧아지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가 많아지고, 그러더니 이제는 제 생일도 까먹을 정도가 된 겁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입맛이 없어서 물만 마셨죠.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들한테 무시당하면서 함부로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창가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동안은 아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아들이 편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제 모든 걸 희생했죠. 제가 평생을 힘들게 벌어서 결혼할 때 보태줬고, 사업한다고 할 때도 돈을 빌려줬고, 차를 산다고 할 때도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한테 뭘 해줬나요? 생일도 까먹고 10,000원 보내주면서 친구들이랑 밥 먹으라고 했죠. 그게 아들이 저한테 해준 전부예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우습게 보이고 싶지 않았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번 주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 생일을 날짜 착각해서 생일이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사과는 하는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생일은 신경 쓰지 마. 어머니, 화 많이 나셨어요? 제가 보내드린 용돈으로 친구들이랑 식사는 잘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10,000원 보내놓고 자꾸 생색을 내니까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10,000원으로 어떻게 친구들이랑 밥을 사 먹어? 장난해.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10,000원이요? 아니에요. 저 10만 원 보내드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10,000원이었어요. 아니야. 너 나한테 10,000원 보냈어. 아, 그럼 제가 잘못 보내드렸나 봐요. 제가 그때 식당에서 밥 먹고 있어서 10만 원 보낸다는 게 10,000원으로 잘못 보내드렸어요. 죄송해요.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송금 하나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 돈 보내는 것도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죠. 너한테 내가 그런 존재였던 거지. 알겠어. 이만 전화 끊을게.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바로 10만 원 다시 보내드릴게요. 됐어. 필요 없어.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랑 통화하기 싫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아들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이런 취급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남편 없고 혼자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 생일을 이렇게 대충 생각한다는 게 문제였죠. 송금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대충 보내고 끝내는 거잖아요. 저는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아들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대학 등록금도 다 내주고 결혼할 때도 전세금 보태라고 5천만 원을 줬어요. 큰 돈이었지만 아들이 잘 되라고 아낌없이 줬습니다. 사업한다고 할 때도 3천만 원을 빌려줬고 차 산다고 할 때도 1,000만 원을 줬죠.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아들한테 해준 게 너무 많았어요. 돈으로만 따져도 거의 1억이 넘었습니다. 그 외에도 생일 선물, 명절 때마다 챙겨준 것들, 중간중간 도와준 것들까지 합치면 정말 많았죠. 그런데 아들은 저한테 뭘 해줬나요? 제 생일도 까먹고 겨우 10,000원 보내놓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라고 했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쉬운 사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그동안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해준 걸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공책에 적힌 숫자를 보니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는 10,000원짜리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이 돈을 다 돌려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쉽게 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예약도 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 다행히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앞에 앉아서 어제 정리한 공책을 꺼냈죠. 변호사님, 그동안 제가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해준 돈이 거의 1억인데 이걸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공책을 보더니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 금액을 증여하신 건가요? 아니면 빌려주신 건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준다고 한 것도 있고 아들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도 있어요. 그럼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문자 내역이나 녹음 파일 같은 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 내역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들이 돈 빌려달라고 했던 문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있었죠. 변호사가 문자들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내역이랑 송금 내역을 보니 충분히 소송이 가능해 보이네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돌려받을 수 있다니요. 변호사랑 함께 정리해보니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는 게 총 5천만 원이었어요.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3천만 원, 차 살 때 빌려준 1,000만 원, 중간중간 카드값 밀렸다고 빌려달라고 한 게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이 빌려달라고 문자로 보낸 내역이 다 있었고 제가 송금한 내역도 은행에 다 남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아드님께 내용 증명을 보내시겠어요?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저를 너무 쉽게 본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제대로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죠. 서류에는 2020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총 5천만 원을 차용했으므로 이 금액을 일주일 안에 변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내일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아드님께서 받으시면 연락 올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뭔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섰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이 내용 증명을 받을 거예요. 그때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내용 증명을 받았나 봐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빌려달라고 했던 돈 다시 돌려받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네. 그때 그냥 주신 거 아니었어요? 아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무슨 소리야? 너가 빌려달라고 해서 나는 빌려준 거야. 거기 종이에 써 있는 대로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집도 압류되니까 빨리 갚아.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 무시했잖아. 내가 하는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얼마나 쉽게 생각했으면 돈도 잘못 보낸 것도 모르니. 10,000원 보내주면서 생일날 친구들이랑 밥 먹으라고 하면 너는 기분 좋겠어? 제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다 담겨 있었어요. 서운함, 분노, 실망,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아들이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잘못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0만 원 보내드릴게요. 소송 취하해주세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지금 보내면 뭐해? 이미 너가 날 쉽게 봤잖아. 얼마나 쉽고 대충 생각했으면 얼마 보냈는지도 확인 한 번 안 하고 보내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주세요. 아들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나는 결심했어. 얼른 돈 갚고 돈 다 갚으면 전화해.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말을 한 것 같았죠. 그동안은 항상 참고 넘어갔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한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죠. 죄송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소송 취하해달라는 말들이었어요. 그 문자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저를 제대로 보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쉽게 봤는지 이제야 깨닫는구나.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정말 돈을 갚을까? 아니면 끝까지 버틸까? 그런 생각을 했죠.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행 알람이었어요. 입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돈 입금했어요. 확인하셨죠? 아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확인했어. 어머니, 저희 돈 없어서 저랑 와이프랑 나눠서 대출 받은 거로 갚은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가 빌린 돈을 갚은 거잖아. 어머니.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어요. 앞으로 나 무시하지 마.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알겠어? 네, 어머니.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창가로 갔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아들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아들이 잘못한 거지. 제 생일을 까먹고 겨우 10,000원 보내놓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라고 했던 건 아들이에요. 그동안 저는 너무 참고 살았어요. 아들이 잘 되기만 바라면서 제 모든 걸 희생했죠. 하지만 아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쉽게 봤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창밖에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아들이랑은 어떻게 지낼까? 이런 것들을 말이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만 사는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혼자 산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핸드폰을 보니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지금은 답장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저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이 일로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해질 겁니다.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제대로 즐기면서 살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